뺄셈 정치가 아니라 덧셈 정치로 더불어민주당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셨죠. 이종걸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참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제로 해서 이제 전국 시도당 대의원 대회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네. 그동안 전국을 쭉 도시면서 현장에서의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이제 약세였다고 생각하는 이종걸에게 많은 지지와 호응과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만나는 그런 대의원님들 통해서는 최강세가 됐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각 시도당 대회에서 보여준 수도권의 모습들을 보면 당내 주류일색으로 치러졌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경향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당대회 출마하실 때 주위에 좀 만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출마를 강행하셨단 말이죠. 지금까지 이런 지지세를 모아온 이종걸만의 어떤 힘이라고 그러면 강점이라고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당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근거 없는 낙관론입니다. 총선 때 있었던 그 국민적 기적 같은 그 지지가 정권 교체 열망이고 그 정권 교체가 당연히 우리가 감 떨어지듯이 우리한테 떨어질 것 같은 생각. 그래서 우리 당에 있는 그 대세론, 그냥 무난히 돼서 무난히 떨어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또 우리한테 아주 뼈아픈 지적들이 우리에게는 아주 딱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주 힘 있는 경선, 역동적인 경선, 그래서 강한 후보를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 현재 있는 대세론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후보를 통해서는 승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설사 문재인 후보가 종단 간에는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대선 후보가 또 다른 문재인으로서 강한 후보로 돌변 바꿔줘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봐서 저는 지금 잠재적인 후보들이 다 우리 대선판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경선을 제가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저에게 대표를 맡겨주셔서 그 많은 잠재적인 후보들이 함께 아주 자유롭고 아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결국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힘 있는 용광로의 그 강철 같은 후보를 만들어서 반드시 이번 정권 교체 열망에 부응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역동적인 경선을 해보자 그런 말씀 취지로 들리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경선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당내 경선을 만드는 것이 과연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일부 또 반박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당내에 깔려있는 대세론. 그래서 지금 다른 두 후보에게 당대표를 맡긴다면 지금 이제 이미 초기 독점 효과를 누리고 있는 그 후보에게 그냥 가만히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이다. 그래서 그런 후보와 함께 지금 당내 잠재적인 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힘 있는 경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대선 경쟁의 판을 좀 완전히 좀 바꿔놓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발상이 전환돼야 되고 저에게 그 문재인 후보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야말로 문재인 후보에게 아주 건강한 약을 드리는 것. 물론 제가 친문이 하라는 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역동적인 그 틀을 넘어선 강력한 후보를 만드는, 오히려 제가 더 문재인 후보가 그 경선을 통과하게 되면 훨씬 더 대선 주자를 만들고 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주자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저에게 당대표의 직위를 반드시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표, 문재인 전 대표를 포함해서 어떤 후보든 그런 역동적인 경선을 거친다면 강한 후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미국도 힐러리가 샌더스의 아주 치열한 경선을 허용했고 또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미 단합하고 샌더스의 큰 지지 아래 강한 후보가 됐던 거죠. 예. 단합했습니다. 하나가 된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를 거의 이제 이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반해서 공화당은 갈라지고 경선 후보에서 다 참가를 거의 네. 손사래를 치면서 빠져버린 그 분열의 공화당이었기 때문에 힘없는 공화당이 됐던 것이죠.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 과제가 이제 내년 정권 교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뭐 안희정 지사, 김부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등 여러 대선 후보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대선 후보 갖춰야 될 덕목을 꼽는다면 어떤 부분,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 그분들이 예. 국민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여러 정책적 대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10년 그야말로 이제는 소군 정권이 아니라 사기 정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기 정권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어떤 인기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여론조사상의 어떤 지지도 이런 것들이 중요했지만 그것에 함께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실패한 대통령들의 전례를 밟지 않고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신뢰와 능력과 자질과 힘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그 우리 민주당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아주 뒷받침되는 그런 국민적 힘을 과연 어떤 분이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런 것이 이번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적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 최근에 인터뷰를 보니까요 전당 연설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손학규 전 고문이 이번 전대결과를 보고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 후보님께서 당대표가 되면 더 쉽게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의 말씀이십니까? 지금 사실 이래문 문재인 후보를 이미 당대표를 이제 대선 후보로서 당의 대선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는 대표가 되면 사실 당의 분위기나 또 진행될 예상되는 절차나 모두 다 그냥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그냥 역동적인 경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제는 판이 달라집니다. 예. 이미 당의 반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신호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당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아주 힘 있는 강한 후보를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경선에 대한 기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되면 저는 분명히 손학규 대표뿐 아니고 우리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또 이재명 시장까지 저는 반드시 우리 스타 군단들이 총 출동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당의 자산이 모두 당대표 당의 후보의 하나에 몰릴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경선의 주자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얼마 전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 7주기에서 안철수 전 대표와도 힘을 합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야권 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이제 저보고 이제 통합 여행을 한 40일 동안 당무겁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대표의 통합전당대회,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전당대회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이냐. 두 분이 갈라질 한 분이 탈당할 그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해서 강변하고 설득했습니다. 사실 실패했죠. 그래서 저는 통합 여행을 떠나게 됐고 더 이상의 분당을 못하는
하지 않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때 원내대표의 사퇴도 불사하는 그런 각오를 가졌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표는 어떤 분당의 실마리를 마련한 그때 안철수 대표의 탈당의 어떤 계기가 되는 계기의 당사자입니다. 저는 더민주가 이제 야권 통합을 위한 시동을 걸 때 문재인 대표의 이런 그 야권 분열의 어떤 하나의 당사자가 됐다는 점은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진정한 통합 여행을 했듯이 지금도 네. 통합에 대한 가장 가능성 있는 대표 주자로서 문재인 후보뿐 아니고 다른 후보들이 함께 통합돼서 올 수 있는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제가 충분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합의 여지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또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김종인 비상대표, 비상대책위 대표가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여러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뭐 세상 변한 걸 모르고 여러 소리를 한다. 뭐 또 정체성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저는 김종인 대표를 이제 비대위원으로 네. 원내대표 끝난 다음에 모시면서 많은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 안보 문제에 관해서 보수 또는 실용의 노선을 딱 견지하시면서 오히려 이 격차 해소, 경제, 사회 문제에 관한 우리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더 훨씬 큰 진폭의 진보의 입장도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당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당대표를 물러나시다 하더라도 이 경제 문제, 우리 예. 경제 민주화를 위한 국민적 호소, 시동에 그래서 우리 당의 최고의 그 핵심이 돼야 될 예. 격차, 불평등 해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아이콘으로 김종인 대표를 그야말로 모시거나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할이 끝난 이후에도 충분한 당내 역할을 맡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좀 더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제 사드 문제, 사드 주한미군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데 그동안 평소에 사드 배치에 좀 반대의 입장을 좀 강하게 표명을 해 오셨는데요. 네. 당 대표가 되신 이후에 당론이 좀 뭐 바뀌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시각들 관측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저는 그때 비대위에서 결정한 처음 사드 배치하겠다라고 보고한 국방부 장관에 대한 그 첫 논평에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굳이 사드를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일성에 대해서 우선 아직까지 더 진전된 당론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점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외교적인 국익, 우리 경제적인 국익, 또 절차에 있어서도 이런 국민적 동의와 중요한 군사적 이익을 넘는 이 한반도 전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큰 실정을 범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성주에다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이 정책은 철회되어야 되고 저 대표가 된 이후에 네. 더 검토하고 우리가 정권을 교체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재검토돼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원과 또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을 좀 전해 주실까요? 예, 지금 오늘 10시부터 내일까지 권리당원 ARS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만 명의 권리당원인데요. 그중에 이제 인터넷 권리당원으로 들어오신 3만 5천 명 이분들이 투표율이 대략 60%이고 예. 기존에 한 17만 명의 권리당원들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저는 기존의 권리당원도 이번 당대표를 뽑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저 이종거리 그야말로 역동적인 경선을 통해서 무조건 문재인 대표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표가 이 합리적이고 또 공정한 경선 관리를 통해서 나온다면 문재인 대표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손학규, 박원순, 안희정 또 이재명, 김부겸까지
이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스타 군단에 총 출동되는 당대표 대선 경선을 통해서 한 분의 후보가 나온다면 그 후보에게 전적인 우리 네. 대표로서의 힘과 강한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잘 살피셔서 우리 권리당원 여러분들이 그분들도 60%의 LS 참여율을 통해서 저희 종목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닷새 프로다검은 전당대회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